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1부 6장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로베스피에로가 등장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루이 16세는 루이르그랑 중등학교 앞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포구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년을 건성으로 보았을 뿐이었다. 마차에서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겨우 들릴랑 말락했다. 왕비는 랑발 왕자비의 이야기에 웃었다. 왕비는 이 절친한 친구에게 왕비군 총관을 맡기고 싶어 했다. 튀르고는 무용지물에 비용만 많이 드는 이 관직의 부활에 반대했다. 절약을 강제하고 적자를 더 악화시키는 왕의 은사금을 없애려는 이때에 1만 5천 리브르의 급여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모르파는 튀르고를 지지했다. 그러나 어떻게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저항할 수 있을까? 모르파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내 앞에서 남편에게 자기 삶의 행복이 이 일에 달렸다고 말하는 왕비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협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그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들이 들은 고백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고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랑발 왕자비와 시아버지 팡티에브르 공작이 얼마나 거드름을 피웠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서로 공감하는 것이 돈의 힘 때문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더 했을 것입니다. 왕비에게 양보를 해야 했다. 그녀는 점점 더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했고 왕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튀르고의 개혁에 적대감을 품었고 오스트리아의 정책을 보호하는 일에 노심초사했기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영국과의 충돌을 지지했다. 프랑스는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한 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12월 24일 식민지군의 대표 자격으로 벤저민 플랭클린 특사가 베르사유에 왔다. 라파예트 같은 젊은 귀족들과 당연지사로 철학당파가 그에게 열광과 연대감을 보여주었다. 아메리카 합중국을 돕는 것은 영국에 대한 복수이며 동시에 영국을 약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또한 공화국 체제로 계몽사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가를 강화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금고는 비어있었고 미국의 대의 명분을 지지하며 시작되는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왕국의 적자를 심화하고 결국 파산으로 이끌 것이었다. 루이 16세는 비록 대관식에서 자신감을 찾았지만 이 위험들을 몰랐다. 그는 튀르고가 제안하는 개혁과 그에 따른 칙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왕국을 변화시키고 변형을 가져오며 왕국의 금고를 채울 것이 틀림없었다. 우선 세금의 평등 개념을 도입해야 했다. 즉, 도로 보수 유지 노역을 없애고 이를 모든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루이는 망설이다가 특권층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조치를 승인했다. 그는 볼테르가 쓴 것처럼 농부들이 그들의 군주에게, 그들의 주군에게 경배를 표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마을에서 노래했다. 나는 이제 길로 나가지 않을 거요. 고된 노역을 하러, 아침 저녁으로 일하러, 급료도 없이, 왕께서, 거짓말이 아니야. 사역을 없앴소. 오, 좋은 일이지. 루이는 마음속 깊은 곳의 의도, 백성의 행복을 이루겠다는 그 의도에 충실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튀르고가 제안한 동업조합과 그 간부, 장인 등을 폐지하는 칙령까지도 지지했다. 이제 각자가 점포를 차리고 이러저런 수공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철학당파는 튀르고 칙령을 지지한 왕을 인정했다. 이성과 선의의 걸작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무총감은 더 멀리 나아갔다. 모든 악의 근원은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제대로 통합되지 않는 여러 질서와 서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전하께서는 스스로 아니면 위인권자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공헌하는 전하의 특별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철학당파 회원이자 튀르고의 지지 세력이던 뒤퐁 드 느무르와 콩도세르가 제안을 내놓았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의회 산하의 자치제들을 창설하자는 것이었다.
튀르고는 말제르브를 입각시켰다. 그는 계몽사상의 호의적인 인물로 왕립 문고의 장을 지낸 법률가이자 철학자였다. 그는 국내부 담당 국무비서가 되었다. 그리고 생제르맹 백작에게는 육군부 대신 자리를 맡겼다. 그는 튀르고의 정책을 지지하는 개혁가였다. 정부가 철학자들로 채워졌군. 덕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랑과 자유의 치세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들의 치세로구나. 사람들은 떠들어댔다. 순전한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백과사전의 편집자인 달랑베르는 말했다. 루이 16세는 이러한 움직임에 끌려갔다. 그는 튀르고의 칙령을 이어 적대적인 고등법원에 강요했다. 그들은 철학자들이 경박한 자, 파충류, 붉은 뒷굽, 사각모라고 부르던 이들이었다. 동시에 루이 16세는 걱정스러웠다. 튀르고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 그는 멀어져 갔다. 그가 보기에 튀르고는 랭스의 대관식이 왕에게 지지를 지니는 의미를, 왕이 왕국의 근본법을 존중해야 할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이 법은 국회가 공들여 만들어 놓고 헌법에 모아놓는 법과는 달랐다. 왕은 명확히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험한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오. 튀르고는 모든 점에서 자신이 옳다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 왕의 심기를 거슬렀다. 사신 검열소가 열어본 튀르고의 친구 하나가 튀르고에게 보낸 편지는 왕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신이 나에게 묘사했듯이 왕은 그렇게 편협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소. 재무총감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신인이 썼다. 튀르고의 의도가 왕정을 없애려는 것인 줄 왕이 모른다고 비웃으며 돌아다니는 풍자문처럼. 이것도 루이에게 상처를 주었다. 루이가 그 왕이었다. 자기를 오류라 믿으면서 이제 오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니. 아, 선을 사랑해야 해. 왕은 더는 아무것도 아니도록. 글의 제목이 이 튀르고 예언은 글의 제목대로 이 튀르고 예언은 왕의 심기를 건드렸고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더 멀리 휩쓸려 갔으며 철학당에게 속았다는 걱정을 루이에게 불러일으켰다. 철학당은 신권의 왕정에 적대적이었고 왕국의 근본법을, 즉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분쇄해야 할 파렴치가 되는 카톨릭 신앙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왕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행함으로써 의무를 지게 되는 축성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 루이는 총회로 모인 주교들이 바친 실수하는 입을 다물도록 왕에게 공고하는 회고록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전하를 속이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거짓 평화의 조언들을 거부하십시오. 왕좌를 흔들고 프랑스를 가장 큰 불행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이 자유주의 체제를 거절하십시오. 교권 분리를 외치는 무리들을 흩뜨리도록 명령하십시오. 공공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이 당파주의자들을 예외 없이 쫓아내십시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다시 읽었다. 루이는 지혜롭고 신중한 왕이 되고 싶었다. 철학자들에게도 광신도들에게도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걱정에 쌓인 루이는 축성식에 뒤따라오던 행복감으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느낌.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자기가 명령하거나 승인하기보다는 거꾸로 당한다는 그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기 됨됨이와 정책에 대해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호의를 보내기를 원했고 그렇게 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 반대로 궁정과 살롱에서부터 도시와 마을에까지 고등법원과 내각 한가운데에서조차 그의 사람됨과 정책은 분리되었고 모든 치세와 운명이 달린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튀르고의 개혁은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농민들은 성을 공격하고 부유한 지주를 공격했다. 노역에 대한 칙령으로 이제는 특권층들이 돈을 내야 하고 백성들에게 도로 유지 보수 작업을 강요할 수 없게 됐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칙령의 시행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튀르고가 전령 체계를 재조직하고 가볍고 빠른 사륜마차 튀르고틴을 배치하며 수많은 우편 중계지를 설치하자 피고용인 수천 명이 해고됐다. 사람들은 튀르고를 비난했다. 군주인 채 교만에 취한 대신 마음의 동요도 없이 수많은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당신의 말도 안 되는 그 우편이 잘 나가길, 그것이 당신을 악마에게나 데려가길 비오.
수공업자들은 장색들이 상업 경쟁에 관한 칙령을 근거로 분리해 나가서는 경쟁업체를 만들어낸다고 불평을 해댔다. 개혁은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왕국의 거의 모든 백성들에게 불만족을 품게 하는 것이었다. 한편 어떤 이들에게 튀르고는 필요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는 너무 멀리 나갔다. 루이 형제인 프로방스 백작과 아르투아 백작의 불평과 왕비의 불평도 들어야 했다. 왕비는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아 튀르고에 저항했으며 그를 바스티유로 보내는 것을 보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런던 대사직을 떠나도록 압박을 받은 귀인 백작을 튀르고가 공격하지 않았던가. 튀르고에게는 모욕적이었지만 왕비는 귀인 백작을 공작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루이에게서 얻어냈다. 루이는 비록 마리 앙뚜아네트의 음모에 대해 의심을 품었지만 양보했다. 그는 왕비의 명성에 대해 걱정했다. 왕비는 1776년 겨울 한밤중에 자기 조신들을 이끌고 마차를 타고 횃불을 환하게 밝힌 채 눈 덮인 파리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만찬과 무도회, 축제 등 돈 쓸 일들이 이어졌다. 루이가 왕비에게 물었다. 파리에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환호하던가요? 아니요, 너무 추웠어요. 부인, 그건 분명히 당신에게 깃털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일 거요. 전하를 그곳에서 뵙고 싶어요. 전하의 생제르맹과 전하의 튀르고와 함께요. 왕비는 이제 대신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해임하기도 한다라고 자부했다. 왕비는 모르파에게 접근했다. 루이 16세의 멘토는 튀르고를 질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맹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 왕비의 안녕을 위해, 그리고 결사적으로 나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왕비가 말했다. 말제르브는 왕비의 반대를 알았기에 사직할 것이었다. 루이는 왕비를 불신했지만 그녀는 고집이 셌고 이권이 달린 측근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모두 다 튀르고와 개혁에 적대적이었고 자신들이 혜택받는 특권의 옹호자였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대사조차 걱정을 했다. 그는 매일매일 자기 딸의 책략을 주시하던 마리아 테레시아 여제에게 편지를 썼다. 사람들은 왕비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선의를 위해 그분의 의지에 저항하는 이들을 음해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사냥이나 다른 여행거리 도중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루이가 왕비와 아르투아 백작, 주교들과 모르파, 고등법원 의원들과 동업조합 간부들, 그리고 조합을 망라하는 동맹에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왕은 결정과 선택을 되도록 회피하려 했다. 그는 배가 된 힘과 의지로 사냥을 했다. 풀물을 작동했다. 쇠를 내리쳤다. 그러나 주변의 긴장은 점점 커져갔다. 모르파는 루이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튀르고의 파면을 원했다. 왕의 멘토에 따르면 튀르고는 왕국을 심연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사실상 튀르고는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다. 왕비가 모르파의 경고를 배가했다. 루이 앞에 마네킹들이라는 팸플릿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에 따르면 동생 프로방스 백작에게 영감을 받은 소책자로 토기르라는 사람의 소나기에 든 마네킹 왕을 보여주고 있었다. 루이는 자존심에 입은 상처가 더 커졌다. 튀르고의 아이디어에 루이의 생각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에 이 상처는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다. 그는 신권의 왕이었다. 그는 신권의 왕이었다. 평등, 자유, 관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결정하는 일은 오직 자신에게만 맡겨진 일이었다. 아무리 전국에 걸친 것이었어도 의회가 할 일이 아니었으며 교회를 거부하는 철학자들이 할 일이 아니었다. 참사회에서 튀르고가 모든 이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모든 지출은 모든 이 혜택에 공헌해야 한다. 사회의 진보를 기뻐할수록 그 부담을 나누는 일을 명예롭게 생각해야 한다. 라는 원칙을 표명하자 왕은 튀르고의 정책이 왕국 근본법의 전면적인 변화를 내포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특히 튀르고의 정책이 고등법원, 모든 특권층, 주교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왕궁 또한 자연히 왕비를 들고 일어나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왕인 자신과 가족, 그리고 왕가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 간의 전쟁, 프롱드 난속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루이는 백성들의 행복을 원했다. 그러나 대관식의 맹세와 왕조의 모든 과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었다. 그는 사도 로마 교회와 결별을 원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교회의 장녀였다. 귀족들의 희생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천년간 왕국의 근간이었다. 루이는 다른 세상을 생각할 수 없었다. 다른 세상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니 튀르고가 떠나야 했다. 그러나 사임은 재무총감의 몫이었다. 루이는 그를 대변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자 튀르고가 이제는 왕의 신임을 얻지 못함을 어떻게 알아차리게 될지가 문제였다. 1776년 봄, 그 일이 이루어졌다. 루이는 더는 튀르고를 접견하지 않았으며 서로 마주치면 그에게 말을 걸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전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잔혹한 침묵이 제 마음에 남긴 깊은 상처를 숨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제게 단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튀르고가 썼다. 루이는 이 편지의 어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튀르고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전하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승하하신 상황의 약점이 일으킨 모든 문제를 제가 가려왔습니다. 상황 전하의 권위를 서서히 무너뜨린 음모의 경과를 전하께 풀어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흐름에 따르면 전하께서는 50년은 더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만에 우리가 목도한 이징역에까지 이른 무질서가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 전하, 그처럼 치명적인 경험이 전하께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이의 경험을 이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튀르고는 게임에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베리 신부에게 고백했다. 아름다운 꿈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후회, 또 최상의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을 젊은 왕과 왕국을 구했어야 하는 이로 인한 온 왕국의 상실을 보고 있다는 후회를 안고 떠날 것입니다. 튀르고는 왕을 접견하기를 원했다. 루이가 그에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해임되었다고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루이는 피해 다녔고 모든 접견을 거부했다. 그리고 튀르고를 마주쳤을 때 머리를 돌려버리고 멀어져 가면서 한마디 던졌다. 무엇을 원하시오? 그대와 이야기할 시간 없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쌓인 모든 원망이 표현되어 나왔다.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굴욕적인 무능력이 그 속에 드러났다. 왕국의 심도 있는 개혁에 대한 거부의 모습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던 튀르고에 대한 왕의 신임이 단절된 모습으로. 하지만 그의 친구들 외에는 유능한 이들이 없고 그의 생각 외에는 쓸만한 것이 없군. 루이 16세는 투덜댔다. 1776년 5월 12일 마침내 튀르고가 사임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연금을 거부했다. 전하, 저는 제 임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다고 언제나 전하께서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이 저를 정당화해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개혁당은 고통스러웠다. 고등법원에 대항해 튀르고를 지지하겠다며 루이 16세가 보여준 의지와 열정, 그리고 결연한 지지에서 회의와 부정으로 옮아가며 자신의 대신을 저버린 방법. 그 둘의 대조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왕조의 개혁은 불가능한 것인가? 볼테르가 썼다. 재난입니다. 내 앞에 오직 죽음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 벼락 같은 일이 내 머리와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결코 튀르고 씨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던 황금시대가 태어나고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로 나 자신을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튀르고는 루이 16세에게 보내는 편지에 아래와 같이 썼다. 이것들이 루이에게 가장 충격을 준 문장들이었다. 자신은 멈추게 할 능력이 없음을 믿기에 대신에 비극적 예언을 인정이라도 하는 듯 했다. 시작된 계획을 포기했다면 연약함과 불행의 연속에 대해 모든 이들과 제가 예견하는 바를 전하께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하, 내부의 혼동에 전쟁의 어지러움이 덧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한 바다에서도 방향타를 유지하지 못하는 손이 어떻게 폭풍의 영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생각과 의지의 그런 변덕스러움, 연약함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경솔함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튀르고의 문장 하나하나가 루이 16세의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크롬웰 시대를 생각나게 했으며 온 유럽의 궁정을 놀라게 하고 소름 끼치게 했던 영국 군주의 운명을 생각나게 했다. 튀르고는 이렇게 썼다. 전하,
찰스 1세의 머리가 단두대에 놓인 것은 연약함 때문이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프랑스 대혁명 1부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앨리스의 오듯이 앨리스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